안녕하십니까. 윤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시원해졌죠? 엊그제는 완전 여름 날씨 같던데.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여름이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이 좀 덥더라고요, 날씨가. 뭐 봄 날씨 역시 변덕이 심하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생각보다 좀 강골이죠. 감기 잘 안 걸리시죠? 요번에 한번 걸리긴 걸렸는데, 근데 거의 이게 잔병치레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이렇게 아침형 인간들이 되게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비결은 좀 일찍 자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잠 잘 자야 됩니다. 역시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날 장 열리기 전에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크레딧 스위스 이제 이게 파산되는 거 아니냐 좀 불안했는데 가장 큰 이슈가 사실 그거였죠. UBS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일단 이제 아시아 시장에 뭐 블랙 먼데이 우려까지 있었지만 그게 이제 해소가 됐고, 피했고, 그리고 또 뭐 미국의 지방은행 뱅크론도 여전히 나오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뭐 예금자 보호라든가 또 한국 은행들은 뭐 미국과 달리 안전하다는 평가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이번 주에 그런 이제 미국 뭐 유럽의 은행 리스크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고, 역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FOMC였죠. 근데 FOMC에서 역시 이번에 파웰 의장이 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끝나간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도 무난하게 어쨌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업종별로 보면 여전히 뭐 2차 전지가 정말 독보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다만 이제 주 후반에 반도체가 좀 또 바톤 터치를 약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업종 간에 약간 좀 바톤 체인지가 좀 일부 수급이죠. 그런 좀 움직임들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번 주 보시면서 느끼셨던 거는 저도 그렇고 좀 초반에 걱정도 저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은행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주에 코스피도 2,400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800을 넘어서면서 좋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또 무엇보다 긍정적이었던 건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300원을 깨고 내려가서. 그래서 좀 이번 한 주는 그래도 좀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FOMC에서 이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들이 많았는데, 지금 은행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어쨌든 0.25%포인트 올렸지 않습니까? 뭐 동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렇게 뭐 베이비 스텝이라도 올린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위험하지 않아서 올렸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실제 연준 의장도 미국 경제 튼튼하다, 은행도 여전히 튼튼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또 옐런 재무장관도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어쨌든 실제로 만약에 이게 튼튼하다고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0.25% 올리는 건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좀 봤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준 의장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시장 신경을 썼겠죠. 만약에 이거 지금 분위기는 그랬잖아요. 동결이나 인하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진짜 뭐 문제 있나? 이런 좀 심리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 뭐 SVB 사태 때문에 뭔가 신용 리스크 생긴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또 섣불리 너무 완화 쪽으로 가버리면 시장에 또 잘못된 판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위험 신호를 준다, 이런 의미가 그럼 오히려 시장이 더 불안해할 수도 있고, 이 불안 심리를 왜 차단해야 되냐면, 이게 또 퍼져버리면요,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뱅크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막아야 되거든요. 연준이 또 말 잘못했다가는.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0.25%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좀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 이제 발언, 기자회견에 대해서 약간 시장은 조금 실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주요 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제 파웰 의장은 발언을 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은행 문제 물어봤을 때 물론 단단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이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 이걸 만약에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건강한 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서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빅스텝은 당연히 안 갔던 거죠. 0.25% 올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은행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쨌든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식의 또 뉘앙스는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 문제가 앞으로의 또 금리 결정에도 당연히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는 이 재화 물가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뭐 에너지 물가라든가 상품 물가는 꺾인 거는 인정을 했는데,
연준이 원하는 그 이 서비스 물가 이게 좀 잘 안 잡힌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근원 물가라 그러죠. 이게 2%까지 가는 과정이 여전히 험난할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를 여전히 조금 아직은 유지를 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플레 2%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질문에 우리 지금 기본적인 우리의 그 경로에 아직은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은 좀 선을 조금은 긋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파웰 의장 발언은 여전히 조금은 그 긴축의 끈을 좀 놓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좀 나왔는데 근데 시장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날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히려 막 급락을 할 정도로 예. 결국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시장은 또 오히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의 생각과 그러니까 이번 발언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연준 의장의 얘기가 시장이 잘 안 먹혀요. 네. 지금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연준 의장의 발언과 시장의 반응은 좀 사뭇 다르게 예.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파월 의장은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 이런 예.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은행 리스크 같은 이런 또 다른 돌발 변수가 네. 나온다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월가는 일단 이렇게 보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크게 빠졌고요. 네. 달러도 급락을 했거든요. 이제 그건 결국엔 이 연준이 더 이상 뭐 이 긴축을 더 강하기 좀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은행 문제 터지면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시장을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 또 이번에 FMC에서 문구도 이게 좀 삭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가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예. 그럼 계속 인상하겠다는 건데 이 문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약간의 추가적인 긴축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한 번 정도 올리고 아마 좀 끝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구가 사실 담긴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거의 금리 인상 이제 사이클은 끝나간다라고 좀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연준이 긴축을 계속하기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지 네.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이제 긴축 경로 로드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긴축의 경로는 이번에 점도표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도표가 바뀐 게 없어요. 그냥 5.125% 그대로 똑같습니다. 저번 12월에도 5.125, 네. 이번에도 5.125가 그대로 점도표에 이제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올해는 5.125면은 지금 5%니까 한 번 더 올린다는 거잖아요. 베이비 스텝이 한 번 남아 있다. 네, 남아 있는데 근데 이게 그날 FMC 끝나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5월달 금리 동결 확률을 더 높게 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시장은 그러니까 올려도 한 번. 예. 그리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일단 시장 그래서 이제 거의 금리 인상은 다 끝나간다라고 지금 경로를 그렇게 예상을 일단 시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에도 그게 반영이 됐다고 네, 봐야겠죠. 반영이 됐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FMC에서는 증시가 좀 괜찮았어요. 예. 근데 사실 그날 증시가 갑자기 빠진 거는 앨런 재무장관의 예. 발언이 뭐 은행들 네. 이제 전액 보호 안 해주겠다. 줄 수 있다. 그게 좀 원인이었다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뭐 크레디트 스위스 또 미국의 SVB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런 신용 리스크 이 부분은 지금 뭐 해소가 됐는지 좀 진행형인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8조 달러 규모의 이제 주택 저당 증권 MBS 시장 이게 또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여전히 미국의 은행, 지방은행들 주가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실제 뱅크론도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신용 등급도 지금 최근에 S&P인가요? 거기서도 강등을 3단계 정도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 강등을 했고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그 SVB 사태 이후로 91조 원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고객들이. 거의 뱅크런으로 네,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예금의 절반이 예, 빼버린 거예요. 빠져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 앨런 재무장관이 뭐 보호하겠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제 불안하니까 예. 일단 빼는 게 계속 나와요. 어쨌든 시장에 있는 그 예금을 넣어놨던 예금주들은 아직까지는 지역은행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 MBS 이게 주택저당 증권이라 그러죠. 이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 20년, 30년 만기 정도 되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증권을 좀 발행한 이 상품이라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좀 걱정은 되는 게 이게 전체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1경 원이래요. 이게 8조 달러나 되니까. 예, 뭐 어마어마하니까 이 돈이 어쨌든 여기서 뭔가 MBS가 만약에 터져버리면 특히 SVB 같은 경우도 이게 자료 보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게 MBS가 778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좀 큰 돈이죠. 여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미국의 지방은행들 보면 찰스 스왑, US 뱅코프 여기도 굉장히 많은 또 MBS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MBS가 만약에 또 리스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또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예. 옛날에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예. 약간 이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니까요. 예. 근데 사실 서프라임도 가장 큰 문제가 결국 버블 터진 거잖아요. 예. 주택 가격 때문에. 근데 그때랑은 좀 다른 게 어쨌든 지금도 금리는 높은 건 사실인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시중금리가 미국 같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모기지금리도.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금리가 뭐 예전에 작년에 한참 높을 때처럼 너무 높아지는 수준만 아니라면 금리 컨트롤만 잘 된다면 너무 이렇게 좀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일단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저당증권 이 MBS가 내관이 되고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 주택가격 버블이 꺼질 때 문제인데 지금 사실 미국의 주택가격이 11년 만에 일단 꺾였더라고요. 네, 꺾였습니다. 이게 뭐 그런 어떤 MBS 문제도 약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긴축 완화에는 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호재 측면도 있죠. 네,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그 주거비가 CPI라 그러죠. 소비자 물가의 거의 30%가 넘는 비중이거든요. 예. 정말 막대한 비중이니까 이게 꺾여야 사실 꺾이는 건데 아직도 렌트비가 안 꺾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보통 1년 후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한 건 미국 주택 가격 지표가 꺾인 거는 사실 작년부터거든요. 작년 봄부터 좀 일부 지표에서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반영되는 게 2분기부터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번에 주택가격 조만간, 그러니까 주거비 꺾일 거다 네.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 집값이 이렇게 11년 만에 꺾인 거는 순차적으로 렌트비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럼 렌트비는 꺾일 거고, 실제 새롭게 계약하는,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최근에 새롭게 계약하는 그 렌트비는 이미 좀 꺾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일만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나 긴축 완화에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저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내 정치 자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2차 전지로 쏠림이 좀 있는데 뭐 어떤 상황이죠? 지금 저도 그래서 최근 3월 한 달만 제가 이제 증권거래소 가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있잖아요. 뭘 샀나. 그래서 그걸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산 건 삼성전자예요. 역시 반도체인데 근데 역시 좀 많이 산 것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삼성 SDI, LG엔솔, LG화학 이게 다 2차 전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집중 투자는 아니지만 주로 2차 전지도 포진을 하면서 어쨌든 반도체도 좀 이게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이게 앞에만 바뀌었어요. 이 제일 많이 산 건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니까 어차피 반도체 제일 많이 산 건 맞는데 역시 LG엔솔도 좀 샀었고 대신에 그 2차전지 쪽에서 LG엔솔 말고 뭘 샀냐면 포스코 케미칼 요걸 좀 샀습니다. 소재죠. 네, 그래서 기관들도 어쨌든 주요 상위권에는 2차전지를 좀 담은 건 사실인데 3월 달 말씀이죠. 3월 한 달만 지금까지 이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도 좀 고르게 샀어요. 뭐 은행도 사고 자동차도 좀 사고 약간 그러니까 이 포트를 그러니까 100으로 따지면 반도체 한 2, 30 담고 2차 전지 한 2, 30 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골고루 분산해서 이런 이제 포지션을 좀 잡았는데 개인 투자분들도 물론 이제 종목 수로 보면은 다양하게 사신 건 맞는데 1등하고 2등이 너무나 이게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뭐냐면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샀고요. 에코프로가 7,288억. 개인들. 그 에코프로 BM이 3,600억이네요. 이 두 개 합치면 1조 1,000억 정도 돼요. 개인들은? 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 게 포스코홀딩스거든요. 근데 요즘에 포스코홀딩스를 철강주로 안 봅니다. 리튬으로 봐요. 요즘에.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죠. 그럼 이 세 개를 합치면 거의 한 1조 5천억을 사신 거예요.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 기관도 산 건 맞는데 유독 개인 투자분들이 좀 특정 기업 2차 전지에 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다. 거기다가 또 첨보 같은 기업들도 좀 일부 산 게 있었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좀 많은 비중을 2차 전지에 좀 많이 담는 게 확실히 이번에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좀 쏠림 현상이 심한 게
좀 증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FOMC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끝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늘고 환율도 제법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연준의 긴축이 이제 만약에 완화가 막 좀 뚜렷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외국 매수세도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외국인 매수세는 일단 그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목요일 날 우리나라 환율이 갑자기 20원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1280원. 네, 80원. 그날 외국인이 또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근데 결국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결국엔 이제 SVB 사태에 대해서는 너무 큰 우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격적으로 베팅을 했던, 그러니까 워낙 강세 쪽에 베팅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결국 제가 봤을 땐 이번 FMC를 거의 긴축 거의 종료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금리가, 아니, 그러니까 이 환율이 그렇게 급락할 만한 뭐 정말 큰 호재가 나온 거 사실 없었고. 국내적으로는 없었죠. 네, 없었는데 그날 그렇게 급락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FMC에서 결국엔 아까 성명서 문구가 바뀌었거든요. 네. 거의 막바지예요.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간다. 이 시그널을 준 게 맞고, 두 번째가 반도체 쪽을 좀 본 게 아닌가. 한국은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원화가 강세로 가거든요. 예. 과거에도 그런 게 많았죠. 근데 반도체 사이클을 보니까 올해 3분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돌릴 것 같다. 근데 항상 먼저 가는데 또 공교롭게도 마이크론도 실제로 주가 또 올랐고요. 예.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아마 그 향후 업황 기대감, 요것까지 좀 가미가 돼서 반도체주를 사면서 그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좀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좀 베팅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맞아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두 조건이 예. 계속 이어진다면, 시장의 공감대가 계속 이어지면 원화는 계속 좀 저는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 투자들이 가장 많이 담은 10종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10개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서 또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 어떤 쪽입니까? 네, 물론 이제 상승률 보면 여전히 상위권에 2차 전지가 좀 포진해 있는 건 사실인데 지난 몇 주간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봤을 때는 이번 주 강했던 업종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네. 이번 주 이제 후반에 갑자기 좀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좀 굉장히 셌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갤럭시 그 폴더블 폰이 아마 여름쯤에 좀 나올 것 같은데 디자인이 좀 약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IT 하드웨어 쪽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OLED. 관련이 네. 있죠. 네, 관련이 있는데 또 애플 아이패드가 예. 이제 아이패드에 또 이 OLED가 이제 장착이 될 거다 내년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밸류 체인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음 주도 여기 그 IT 하드웨어, 네. 반도체나 OLED 또 폴더블 폰 이런 부품 회사들의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 왔는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건 이제 저희 당사의 이베스트의 조은혜 오지우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저도 이게 읽어보면서 좀 약간 되게 좀 생소했던 자료라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스포츠화 아시죠? 우리 흔히 운동화. 네. 예, 거기 밸류 체인을 한번 톱파보자, 한번 살펴보자. 이런 좀 내용이라서 한번 설명해드리면, 좀 흥미롭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쪽 분야는 이제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21년도에 스포츠화 시장 규모가 이제 전 세계로 봤을 때 이 운동화 규모가 한 108조 원 정도 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매년 한 7% 정도
성장을 꾸준히 하고 북미가 제일 크고요, 시장은. 그리고 아시아인데 뭐 아시겠지만 나이키가 점유율이 당연히 1등입니다. 나이키가 38%, 아디다스가 18%, 그리고 스케쳐스가 8%, 푸마가 5%, 뉴발란스가 4%. 그래서 이 5개 회사가 72%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도체처럼 예, 독과점이 네, 돼 있네. 독과점이 좀 약간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쪽으로 예. 확실히 좀 쏠리고 있고, 이 브랜드 회사들은 실제로 직접 만들지는 잘 않고 기획이나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설계 같은 거 하고 예. 만드는 건 이제 주로 ODM, OEM 예, 이런 이쪽으로 쪽이죠. 좀 맡긴다. 그래서 생산과 이런 기획이 좀 분리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거고, 이게 반도체 파운드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전 산업이 약간 예. 그렇게 바뀌는 예, 이거 추세입니다. 화장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런 좀 설계하고 제조하고 약간 분리되는 경향이 예. 있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브랜드가 제일 중요하다. 브랜드 네이밍 보고 사람들이 신발을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 나이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이거 이제 ODM, OEM을요 아무한테나 안 줘요. 이게 여기도 어떻게 ODM, OEM도 거의 약간 독과점식으로 예. 이게 진입 장벽이 좀 형성이 돼 있다. 말하자면 이제 기술력을 갖춘 예. 업체만 주겠죠. 그죠.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진입 장벽이 형성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신발의 그 이익 구조를 보면은 신발 한 켤레당 보통 이제 판매 가격 7만 원을 만약에 적용을 하면 도매가로 판매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브랜드사들이 한 켤레당 한 10,000원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가져간대요. 네. 이걸 유통업체가 이제 받을 거 아니에요. 예. 7만 원에. 네. 받으면 이 유통업체는 보통 14만 원에 판대요. 2배 정도. 예. 왜냐면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보통 나이키 신발 10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비싸게 판매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2배 정도의 이제 그 마진을 좀 붙여가지고 소비자 가격에, 물론 이제 유통회사들도 당연히 또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걸 다 뭐 50% 가져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스포츠와 밸류체인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업종은 브랜드 회사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은 한 50%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ODM, OEM도 돈을 벌긴 버는데 이게 매출 원가 비중이 굉장히 크대요. 신발 만들 때 원재료라는 게 이게 들어가는 비중이 화승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88%나 된대요. 그래서 마진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이런 이제 회사들 얘기가 나왔는데, 나이키 말씀드리면 22년도도 안 좋았습니다. 사실 그때 재고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터널을 2022년도에는 좀 지나가서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워낙 또 이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아마 이 리스타킹 재고가 다시 확충되는 그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올해 6월부터는 좀 그 재고 확충이 좀 시작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재고가 늘어난다는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뭐냐면 재고가 너무 많았다가 예. 재고 떨이를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고 쌓아야 되거든요. 네. 판매를 해야 되니까. 아, 그럼 나쁜 신호는 아니네요. 네, 이제 그래서 아마 6월부터는 좀 좋아질 걸로 예. 좀 보고 있고, 아디다스는 상황이 더 안 좋았거든요. 사실 이제 2등 업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가 또 과잉 재고 이런 것들이 워낙 좀 많아가지고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 자산이 114%나 됐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디다스는 조금 더 좀 약간 뒤늦게 예. 좀 업황이 개선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디다스도 한 하반기 정도에는 좀 업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 D2C라 그래가지고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 그래서 보통 신발 판매할 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신발 몰아서 판매하는 그런 샵들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 많이들 사시잖아요. 근데 이 D2C 뭐냐면 나이키가 직접 자사몰을 만들어요. 온라인 상품몰을 만들고 나이키만 파는 거예요. 네.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객한테 직접 판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까지 같이 한다. 요거라고 하는데 요 전략이 성공을 해서 이익률이 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D2C 판매 비중이 거의 40%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런 또 트렌드를 봤을 때 이 D2C 비중이 늘어난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한테는 이익률이 올라가니까 좀 좋을 수 있고, 두 번째 트렌드가 친환경 소재를 요새 좀 많이 쓴다고 합니다. 친환경적으로 이게 쓰레기 배출도 줄여야 되고, 염색수를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염색수 쓸 때 폐수가 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물을 안 쓰는 무폐수, 그러니까 무수 염색사라고도 하는데 예. 그런 소재들도 요즘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국내 업체들이 또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에 좀 관련된 소재를 앞으로 많이 쓸 수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은 그 한국 기업으로는 2개를 분석을 해줬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아디다스에 납품하는 OEM 예. 회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셈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아셈스는 나이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친환경 소재 같은 거를 납품을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셈스도 한번 그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미국 기업으로는 나이키, 아디다스, 크록스 네. 세 개 회사가 분석이 돼 있으니까 뭐 저희 홈페이지에 그 자료는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뭐 업종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이겠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업종보다도